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의 계좌가 반토막이 나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기업은 여전히 물건을 잘 팔고 있고 뉴스에선 연일 혁신적인 기술이 쏟아져 나오는데 왜 유독 내 주식만 차디찬 파란색으로 변해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차트가 아닌 거대한 돈의 설계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마주하는 모든 공포의 배후에는 단 하나의 그림자가 서 있습니다. 바로 금리예요. 사람들은 흔히 기업의 실적이 나빠져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믿지만 그건 아주 단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실적보다 무서운 건 돈의 가격이 변하는 겁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의 모든 돈이 연결된 거대한 댐이 있습니다. 그 댐의 수문을 조절하는 레버가 바로 금리예요. 이 레버가 아주 살짝만 위로 움직여도 시중에 풀려있던 수조 달러의 돈이 순식간에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잔혹한 중력의 법칙, 금리가 어떻게 당신의 자산을 사냥하는지 그 추악하고도 정교한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볼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금리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전 재산을 잃는 비극은 피하게 될 겁니다. 아니, 어쩌면 남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때 유유히 진주를 줍는 법을 배우게 될지도 모르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금리라는 건 말이죠.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돈을 빌려 쓴 대가예요. 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금리는 돈의 무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0%에 가깝다는 건 돈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볍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쉽게 돈을 빌려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죠. 이때는 시장에 활력이 넘칩니다. 중력이 없으니까 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거예요. 하지만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깃털 같던 돈이 갑자기 무거운 납덩이로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경제학에서는 이를 자산 가치의 중력이라고 부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모든 자산은 바닥으로 끌려 내려가려는 강력한 힘을 받게 돼요. 왜 그럴까요?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위험한 주식에 돈을 묻어두려 하지 않아요. 그냥 은행에만 넣어놔도 꼬박꼬박 높은 이자가 나오는데 굳이 머리 아프게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에 머물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어요. 지난 5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미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올렸던 시기마다 예외 없이 주식시장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설계된 시스템이죠. 기업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신규 투자를 포기하고 소비자들은 할부 이자가 무서워 자동차와 집을 사지 않습니다. 결국 기업의 매출이 꺾이고 그 결과가 주가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이자 부담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주식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치명적인 수학적 원리, 할인율이라는 놈이 등판할 차례거든요. 자,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주식시장에는 아주 기묘한 공식이 하나 존재해요. 바로 현재 가치라는 개념이죠. 아마 주식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할인율이라는 단어를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왜 우리 계좌를 박살내는 주범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거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지금 당장 내 손에 1억 원을 쥐어주는 것과 정확히 10년 뒤에 1억 원을 주는 것.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지금 당장 받는 걸 선택하시겠죠. 왜일까요? 지금 1억을 받아서 그냥 안전한 은행에만 넣어둬도 이자가 붙어서 10년 뒤엔 1억보다 훨씬 큰 돈이 될 테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10년 뒤의 1억은 지금 당장의 1억보다 가치가 훨씬 낮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깎아내리는 비율, 그게 바로 금리이고 투자 용어로는 할인율이라고 부르는 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터져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스닥의 기술주들, 그러니까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성장주들은 지금 당장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회사들이 아니었거든요. 대신 우리는 5년 뒤, 10년 뒤에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해서 이만큼의 돈을 벌 거예요
라는 찬란한 약속을 담보로 주가를 지탱해왔죠. 그런데 금리가 1%에서 갑자기 5%로 훌쩍 뛰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 벌어들일 그 어마어마한 수익의 가치가 현재 시점에서는 반토막, 아니 그 이상으로 낱낱이 해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보던 투자자들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생각합니다. 10년 뒤에 저 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지금 당장 국채금리가 5%나 되는데 굳이 저 위험한 주식에 내 돈을 묻어둘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순간 매도 버튼에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22년 우리가 목격했던 기술주 대폭락의 잔인한 실체였습니다. 기업의 혁신이 멈춘 게 아니에요. 그저 미래를 바라보는 렌즈의 도수가 바뀌었을 뿐이죠. 그런데 말이죠. 금리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단순히 주가를 깎아내리는 심리적인 효과를 넘어서 기업의 목줄을 직접 조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른바 좀비 기업의 비극이 시작되는 파트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러러보는 대기업들도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거대한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공격적으로 공장을 짓고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일수록 은행 대출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엄청난 자금을 조달하죠. 금리가 낮을 때는 이 이자가 그저 껌값이었어요. 수익이 조금만 나도 이자를 충분히 갚고 남았으니까요. 하지만 금리가 치솟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업이익을 뼈 빠지게 내봐야 벌어들인 돈 전부를 이자 갚는데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이런 회사들을 우리는 한계 기업, 좀 더 무섭게는 좀비 기업이라고 불러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빚의 힘으로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상태인 거죠. 상상해보세요. 옆집 김 사장님이 식당을 차리려고 10억을 빌렸는데 한 달 이자가 100만 원 나오다가 갑자기 500만 원으로 뛰었다고 말이죠. 그럼 김 사장님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여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당장 직원 월급 줄 돈도 없어서 알바생을 자르고 재료비를 아껴야 합니다. 기업도 똑같아요. 신규 투자를 멈추고 현금을 쥐어짜는 데만 혈안이 되면 그 기업의 성장 엔진은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런 기업의 주가를 가차없이 바닥으로 내팽개치죠. 자, 이제 주가가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떨어지는지 조금은 실감이 나시나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야 할 아주 은밀한 움직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개미들이 주식창의 파란 불을 보며 한숨 쉴 때 전 세계의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진짜 큰 손들은 이미 조용히 짐을 싸서 이곳으로 이동하고 있었거든요. 수조 달러의 돈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이 거대한 행렬, 머니무브의 실체를 아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 시야는 완전히 뒤바꾸게 될 겁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숨어버린 걸까요? 자, 이제 여러분의 시야를 대한민국 서울의 좁은 모니터 화면에서 벗어나 전 세계의 자본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움직이는 월스트리트의 지하기지로 옮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창의 파란 숫자를 보며 제발 본전만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전 세계 수조 달러를 굴리는 기관 투자자와 초고액 자산가들은 이미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으며 대이동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경제학에서는 머니무브라고 불러요. 아주 우아한 이름 같지만 사실 그 속내는 굉장히 냉혹하고 계산적입니다. 여러분, 돈에도 성격이 있다는 거 아세요? 돈은 세상에서 가장 겁이 많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탐욕스러운 존재예요. 금리가 낮을 때는 돈들이 아주 용감해집니다. 어차피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도 안 붙는데 차라리 좀 위험해도 주식이나 코인에 몰빵하자 라면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죠. 시장은 활기가 넘치고 이름도 모르는 잡주들이 상한가를 치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금리라는 이름의 냉혹한 심판관이 등판해서 이제 이자를 5%씩 주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이 용감했던 돈들이 갑자기 겁쟁이로 돌변합니다. 그리고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출구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자, 아주 쉬운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1년에 10%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20%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무조건 연 5.5%의 이자를
따박따박 통장에 꽂아주는 국채가 있어요. 금리가 1%일 때는 사람들은 주식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금리가 5%를 넘어서는 순간 거대 자금의 주인들은 생각합니다. 굳이 머리 아프게 주식시장에서 싸울 필요가 없네. 그냥 안전한 채권에 넣어두고 발 뻗고 자도 수익이 충분하잖아. 이 판단이 서는 순간 주식시장을 떠받치던 거대한 기둥들이 하나둘씩 뽑혀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미들이 밑에서 아무리 주식을 사모아도 기관들이 수조 원어치씩 쏟아내는 매도 물량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결국 주식시장은 텅 빈 잔칫집처럼 썰렁해지고 주가는 맥없이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단순히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 돈의 이동이 국가 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거대한 환율의 역습 불러오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수출국가에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아주 깊게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킹달러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의 모든 돈이 마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 미국으로 향합니다. 왜냐고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인데다가 이자까지 많이 주니까요. 한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앉아서 돈을 잃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외국인 투자자 스미스 씨가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 원어치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미국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 가치가 치솟고 원화 가치가 뚝 떨어져요. 삼성전자 주가는 그대로인데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보니 예전보다 달러를 훨씬 적게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환차손이라고 하죠. 스미스 씨 입장에서는 주가로 돈을 벌어도 환율에서 다 까먹게 생긴 거예요. 그럼 스미스 씨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더 손해보기 전에 한국 주식 다 팔고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돌아가자 라면서 주식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파니 주가는 떨어지고 팔아치운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니 달러 수요가 폭발해서 환율은 더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주가 하락과 환율 상승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며 악순환의 굴레로 빠져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국이 재채기만 해도 한국 증시가 독감에 걸리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기업의 비전을 보고 투자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환율과 금리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배를 뒤흔들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그럼 금리가 오를 때는 무조건 주식을 다 팔고 도망쳐야 하나요? 부자들은 이 위기 속에서도 돈을 번다는데 그들은 대체 어떤 비밀 통로를 알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가가 미친 듯이 튀어오르는 반전의 주인공들이 숨어 있습니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때 고수들은 조용히 이것을 모으기 시작하거든요. 과연 금리 인상기에도 살아남는, 아니 오히려 더 강력해지는 자산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 결정적인 반등의 신호를 포착하는 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제 공포가 극에 달한 시장 이면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방역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에요. 모두가 절망에 빠져 주식 앱을 삭제하고 있을 때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그들은 금리라는 이름의 괴물이 영원히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금리가 무한정 오를 것 같지만 사실 금리 인상은 마치 고무줄을 당기는 것과 같아요. 당기면 당길수록 팽팽해지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다다르면 결국 멈추거나 튕겨나가게 되어 있죠. 고수들이 노리는 지점은 바로 그 팽팽함의 끝, 즉 금리의 정점입니다.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멈추는 순간 시장에는 아주 기묘한 평화가 찾아와요. 주식시장은 금리가 높은 상태 그 자체보다 계속 오르는 불확실성을 더 무서워하거든요. 그럼 이 공포의 시대에 고수들은 대체 어떤 주식을 바구니에 담고 있을까요? 그들은 더 이상 화려한 미래를 약속하는 꿈나무들에게 현혹되지 않습니다. 대신 현금이라는 실탄을 두둑이 쌓아둔 회사들을 주목죠. 금리가 높을 때는 돈을 빌리는 게 고통이지만
반대로 돈이 많은 회사들에게는 금리 자체가 엄청난 수익원이 됩니다. 이자만 받아도 수익이 나고 그 돈으로 위기에 빠진 경쟁사를 헐값에 쇼핑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금리 인상기에도 굳건히 버티다가 금리가 꺾이는 순간 가장 먼저 튀어오르는 용수철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결정적인 질문에 답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체 언제 다시 사야 하나요? 그 신호는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나쁜 소식들이 쏟아질 때예요. 실업률이 치솟고 소비가 박살나고 여기저기서 경제가 망했다는 비명이 들려올 때,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시장의 바닥은 거기서 형성됩니다. 왜일까요? 경제가 너무 나빠지면 정부와 중앙은행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러다 진짜 다 죽겠다 싶을 때 그들은 다시 수문을 열고 금리를 내릴 준비를 합니다. 시장은 그 낌새를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실제 금리가 내려가기도 전에 폭발적인 반등을 시작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뉴스만 보고 투자하면 늘 늦는 이유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한 이 거대한 경제의 미스터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금리는 자산의 중력이지만 동시에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는 거대한 에너지의 축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도록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금리는 돈의 가격이며 모든 가치를 깎아내리는 할인율의 기준이다. 둘째, 미국 금리가 오르면 환율과 수급의 파도가 우리 배를 뒤흔든다. 셋째, 가장 어두운 밤, 즉 금리 인상이 멈추는 그 순간이 부의 사다리를 올라탈 마지막 기회다. 영상을 시작하며 말씀드렸던 반토막난 계좌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그 계좌를 보며 한숨만 쉴 게 아니라 금리라는 거대한 시계추가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발표되는 경제 지표 속에서 금리의 한계를 가리키는 신호를 찾는 거예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움직임, 중앙은행 의장의 말 한마디에 숨겨진 뉘앙스. 이것들이 여러분의 은퇴 시기를 10년 앞당겨줄 황금 열쇠가 될 겁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금리라는 파도에 휩쓸리는 서퍼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파도를 타고 거대한 부의 대륙으로 향할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오늘의 이 깊이 있는 통찰이 여러분의 계좌를 다시 초록빛 희망으로 가득 채우는 마중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의 금리 수준이 여러분에게는 공포인가요? 아니면 일생일대의 기회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토론하며 성장하는 이 과정이야말로 진짜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니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거대한 지식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날카롭고 깊이 있는 경제의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당신은 이미 부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